지금 계약 물량이 129대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지만 추가 계약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K2 전차와는 다르게 APS 하드킬 모드를 좀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어뮤니션을 좀 적용해서 화력을 증대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레드백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분 모시고 오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을 담당하고 있는 기동체계 3팀 소속 책임연구원 김용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끄럽고 정신없긴 한데 레드백 어떤 장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간의 개발 시험평가 그리고 입찰 단계를 거쳐서 금년 7월에 호주군의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세계 최고 기술의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설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각종 방호기술,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능동방호체계, 고무궤도 등 세계의 최신식 기술들을 접목한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거는 포신이에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었기에 이런 외형과 포신을 장착하게 된 건가요? 호주군에서는 30mm 기관포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0mm 기관포를 탑재를 하였고 호주군에서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원하면 40mm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계약서에 서명한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나요? 아예 시험평가 결과를 호주군이 이번에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량할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금액적인 면을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금년 내에 최종 공식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군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그거는 호주군의 비밀사항이라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언론에 공개된 성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지 차체를 통째로 바꾼다거나 그 정도의 변경은 아닙니다. 약간 디테일에서 뭐 요구사항들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거. 네네. 그러면 금액적인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 수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129대를 수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29대는 호주 현지화 요구사항에 맞춰서 호주에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CJ 제작한 걸로 끝나는 거고 네. 호주 공장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작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군요. 저희는 이제 지금 계약 물량이 129대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도 또 다음 이어질 추가 계약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의 이제 바람이죠. 랜드 400 계획 말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레드백 자체를 또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거다라는 구상이 좀 있으시면 좀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지금 레드백을 제작을 하였지만 향후에 다른 나라의 수출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육군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장갑차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방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방호에 대해서 또 기술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내든 해외든 1순위 요구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뭐 이런 쪽으로도 요즘 많이 체계 통합을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멈티, 유무인 복합체계 그리고 뭐 무인 포탑 등 각종 신기술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이 접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플랫폼 자체만으로도 멈티나 이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한 베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이스이지만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차체도 또 변경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변경을 한다면 멈티나 이런 쪽으로 확장도 가능한 맞습니다. 그런 체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호주 말고 다른 나라에도 혹시 또 진출을 계획하시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를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국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를 저희가 세일즈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아덱스 2023 한화의 메인은 차세대 유무인 복합 지상 전투 체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LS 사업부 신규 지상무기 체계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계시는 K-21을 비롯한 궤도형 기동무기 체계를 넘어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유무인 복합 지상 전투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무인 지상 복합 전투 체계는 차세대 장갑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계열 차량들 또 무인화 체계들을 포함해서 보다 전투원들이 효과적으로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단 외형은 약간 레드백하고 비슷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레드백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된 기술들은 저희가 적용을 하지만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별도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보병들이 탑승을 해서 전차하고 같이 협동 전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현재는 K-21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K-21보다 방어력, 기동성, 또 치명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된 그런 무기 체계고요. 중량 역시 25톤급에서 40톤급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병력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생존성을 많이 높인 그런 장비가 되겠군요. 기본적으로 방탄뿐만이 아니고 날아오는 탄약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체계도 능동방어 체계도 적용을 하고요. RCWS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 내부에 탑승한 상태에서 외부로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적을 정확하게 조준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에 지금 전력화 진행을 하고 있고 차세대 지상무기 체계 장갑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전술 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드론도 숨겨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드론인데요. 지상무기 체계에도 이런 드론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내가 보는 거리뿐만이 아니고 보다 먼 거리 비가시선 영역에 대한 정보 획득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통합되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장비들이 실제 전투 실험 혹은 실전 배치까지 잘 되는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K방산 수출의 주역 항공전력에는 FA50이 있다면 지상전력에는 바로 여기 보이는 K2 흑표전차가 있습니다. 관계자분 모시고 흑표전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지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이 전차는 기존 K2 전차에다가 해외 무기 수출 시장을 또한 트렌드까지 고려해서 향후 이제 개발될 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K2 전차와는 다르게 APS 하드킬 모드를 좀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APS라는 거는 결국은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맞습니다. 기존 K2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킬 개념을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하드킬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미사일이 왔을 때 그 미사일을 직접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RCWS 옆에 네모나게 생긴 판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발사탄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K2 전차보다 생존성을 좀 더 높인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맞았으면 피한다라는 개념이면 지금 전차는 맞기 전에 부순다. 때린다. 예, 맞습니다. 그 개념이군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탐지해서 여기서 다른 미사일이나 다른 이렇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탐지 장비가 지금 앞에 붙여 있는 저런. 예, 이 레이더가 지금 앞에 2개, 뒤에 2개가 부착돼서 총 4개가 부착돼 있습니다.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에 맞춰서 화력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RCWS를 적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블 어뮤니션을 좀 적용해서 화력을 증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블 어뮤니션이라고 하면 정보 주입식 탄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승무원들이 이 탄이 어느 시점에 터지는 거를 직접 조절을 해서 전장 환경에서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조건 때려서 터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좀 맞고 들어가서 터지게 한다던가 맞기 전에 터지게 한다던가 전장 시점에 따라서 언제든지 승무원이 원할 때 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360도 상하이식 전장 장치를 달았습니다. 군이 운용을 할 때 환경을 파악을 좀 더 편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달았고 추가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또는 고객들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장관리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거는 극비사항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사거리는 늘려가야 되는 게 당연한 목적이 맞고요. 근데 사거리 증대와 더불어서 이제 향후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에는 주포의 구경도 좀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전장 어디에서나 강하고 멀리 쏘고 좀 더 파괴력 있는 주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K2 전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개조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이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차체는 어쨌든 K2 베이스 플랫폼으로 한 거고 저희가 명명을 이제 K2 패밀리라고 약간 K2 패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강일몰 개척 전차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군에 납품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K1A1 전차의 차체를 베이스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차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컨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또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옵스테클 마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뢰가 제거된 구역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병력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표지표를 박는 게 아니라 차에서 직접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존 장애물 개척 전차에는 없는 RCWS를 좀 장착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60도 상황인식 장치도 있고 드론 제모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드론 제모까지. 예, 지금 현재 전장 상황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좀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체계들이 향후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 것이고, 이거는 첫 걸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뭐 이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을 공동화한다는 것 자체는 군에서 운용하기에는 유지보수 측면, 군수지원 측면, 그리고 멀리까지 보면은 부품의 단종화나 진부화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유지를 시켜서 협력 업체들까지도 같이 한번 미래를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말 다양한 확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일관된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밀리 개념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K2 전차를 운용함으로써 군안 전차, 개척 전차, 교량 전차까지 다 운용을 한다면 기갑 부대의 모든 전력을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K2 플랫폼 하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갑 전력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패밀리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멋지네요 진짜.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현대위아 특수사업팀에서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를 맡고 있는 정철곤 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잘 구성된 어떤 대드론 방어 체계가 지금 뒤에 보이는데요. 저희 현대위아의 대드론 방어 체계는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그다음에 탐지된 드론을 식별 추적하는 EOIR 카메라, 마지막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이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대드론 방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DJI의 팬텀4 기준으로 최대 10km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탐지 성능은 국내 최대 탐지 거리가 되겠고요. 세계 최고 레이더와도 비교해도 기능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식별 추적하는 EOI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대 4km에서부터 드론을 식별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무력화 솔루션은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제머를 이용하고요. 특히 하드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의 K4 40mm 고속유탄 기관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중 확산탄을 적용을 해서 드론을 좀 더 높은 확률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격 방식이 아니라 드론 앞에서 터뜨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개발을 하게 되셨고, 체계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해당 장비는 2020년에 UAE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저희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3년 6월에 시험평가도 완료를 했고 최초로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장비를 이번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를 해서 아덱스에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되드론 방어체계에 대한 운영 개념 정립도 필요하고요. 조금 시일은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 자체만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탐지범위랄지 아니면 추적 기능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무력화 기능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레이더라든지 EOIR 카메라는 계속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력화 체계에서는 지금은 실제 살상탄을 쓰다 보니 2차 피해나 이런 국가 민간 주요 시설에는 좀 제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무력화 방안을 좀 더 2차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사람들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다음 단계의 무력화라고 하면 레이저 체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레이저 기술은 접근하기엔 아주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드론 대 드론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드론 산업의 발전과 발맞춰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응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규모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해외에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드론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안티드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초입기 단계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마켓 리서치들을 보면 뭐 연평균 한 29%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드론 방어 체계가 세계에 내놔도 기술력이 딸리지도 않고 엄청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K방산에 또 일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야전 나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떤 차량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형 전술 차량은 예전에 저희들이 지휘용으로 쓰던 차량을 군에서 개발을 할 때 레토나. 그렇죠. 레토나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방탄이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휘 차량 방탄화 시키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한 10가지 차종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아, 10가지 차종이나 되는군요. 이 방호 능력이라든지 어떤 기동 능력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방호는 우리가 소총 정도로 방호할 수 있게끔 캐빈 쪽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런플렛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펑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동성을 갖게끔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승무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4인승과 2인승 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무기를 올릴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량은 한 7톤, 총 중량 7톤 정도 구성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기동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 차의 장점이 군용이 요구하는 게 100km 이상 요구하는데 그거는 더 그 이상 나오고요. 펌지에서 장점은 이 바퀴가 4개가 있는데 각각 독립 현가로 네 바퀴가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우리 일반 상용 찝이라든가 군용의 기존에 있는 차라든가 야지에 가면은 속도가 이게 2배 정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높이에 맞춰서 각자 바퀴가 밑에서 오는 충격을 다 감수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뭐 전차 100억 하니까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전용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 차도 10억, 20억 갑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특수사부에서 가져다가 군용화, 등판 능력은 높이고 그 다음에 야지 속도도 맞춰주고 가격은 저렴하게 맞추고 수출 경쟁력을 그래서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이번에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폴란드에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여러 나라, 특히 필리핀은 이 앞전에 차량이 한 3,000대 이상 나가 있어요. 이미 K방산의 저변을 딱 확충을 해놓고 그렇죠, 계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시장 수출을 좀 노린다면 어떤 시장들이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폴란드 수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나토 국가는 나토 국가에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나토 국가에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럽 시장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번에 폴란드 수주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KF-21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기체인데 이 무인기에 대해서 논한다. 좀 성급하다?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이미 늦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금방 선진국을 추월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